오늘은 변압기의 원리와 등가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변압기의 원리는 이 렌츠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변압기는 일단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1차 측 입력 코일, 2차 측 출력단 코일, 그리고 1차 측에는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요. 2차 측에는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네모난 거 있죠? 자, 얘네는 철심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쓰냐? 우리가 코일에서요, 이 자속을 만들죠. 그럼 자속은 원래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멀리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런데 이 만든 코일에서 만든 자속이 얘가 만든 자석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자석이 외부로 튀어나가는 걸 가능한 한 막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철심이다. 자석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지금 교류 전원이 있죠. 그럼 여기에 자, 전압이 점점 높아져요. 점점 높아져요. 그럼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 I1이라고 해볼게요. I1 값도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 그럼 전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흐르게 되면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요.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자속도 이 들어오는 전류가 점점 커지니 얘도 점점 커지겠죠. 그럼 이 자속이 어디까지 가요? 여기를 통과하겠죠. 그럼 여기서 코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이제 쭉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코일은요, 코일 내부에 자속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속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다가 외부에서 갑자기 자석이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자석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하는 게 이 코일의 특성인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이걸 감쇄시키는 방향으로 코일이 자속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이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죠. 그럼 이 코일이 스스로 자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속에 의해서 우리가 전류가 흘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전류는 오른나사의 법칙을 쓰면 얘는 지금 이렇게 흘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차 측에 이러한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정리해 놨는데요. 첫 번째 1차 측 전류가 흘렀어. 많이 흘렀어. 점점 높아져. 그리고 자속값이 점점점 높아져. 오케이. 그리고 그 자속이 코일 안에 들어가서 점점 커지니 이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 자속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2차 측 코일이 자속을 스스로 만들어냈어. 자속을 만들어냈다는 건 여기에 전류가 흘렀다는 것이고 그 전류가 I2라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변압기의 우리가 원리는 알아봤고 변압기의 여러 가지 등가 회로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압기의 각 부분에 명칭,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V1, 1차 전압입니다. 근데 여기 전압은 여기에 걸린다고 볼 수 있죠. 얘가 1차 입력 전압. 왼편은 보통 1차라고 하고요. 오른편은 2차. 또 1편은 1차 측은 입력, 2차 측은 출력이란 말을 보통 쓰죠. 자, 그 다음에 2차 측, 여기가 2차 측 전압 V2, 여기 V2, 2차 측 출력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권수, 지금 요 코일이 있고 여기 코일이 있죠. 많이 감겨 있습니다. 자, 얘네를 N1이라고 하고요. 1차 측 코일의 권수를 N1이라고 하고 몇 번 감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2차 측 코일의 권수를 N2라고 합니다. 그래서 N1은 1차 측 권선수, N2는 2차 측 권선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가 전류 I1, 얘를 I1은
우리는 1차 또는 입력 전류라고 하고요. 여기는 자, I2 2차 또는 출력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코일에서요, 여기에 이렇게 발생하는 전압이 있어요. 얘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1차 측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E1이라고 하고요. 2차 측에서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E2라고 합니다. 변압기의 공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변압기는요,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은 1차 측 전압, 1차 측 유기기전력, 2차 측 유기기전력, 2차 측 전압, 그리고 1차 측 입력 전류, 2차 측 출력 전류, 그다음에 1차 측 권수 N1, 그다음에 2차 측 권수 N2가 있는데요. 얘에 대한 이 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권수비라고 합니다. 권수비라고 한다면 우리 말로만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권선이 1차 측과 2차 측이 어떠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 권수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식에서는요, N2분의 N1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권수비입니다. 그런데 이 권수비가 아까 말씀드린 전압과 전류에 대한 비율하고 똑같다. 자, 그래서 유기기전력 E2분의 E1의 비율하고 똑같고요. 출력전압 V2와 입력전압 V1분의 요 비율하고도 똑같아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입력전압, 입력전류 I1분의 출력전류 I2라는 거. 그래서 요것만 다르다는 거. 모두 다 2인데 전류만 여기가 1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유도기전력 E1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E1과 E2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V1하고 E1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등가율을 보면 이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지금은 크게 사실은 실제적으로 큰 차이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등가율을 보면 충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구하는 식이 있어요. 식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4.44 곱하기 주파수 1차 측 권선수 곱하기 최대 자속값을 곱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기를 한 20년 이상 공부해 봤지만 잘 안 외워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것인가? 우리 공식 유도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 실은 렌츠의 법칙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1차 건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순식값을요, 여기 스몰 e라고 할게요. 기전력이니까 단위가 볼트가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렌츠의 법칙은요,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량이 빠르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자속의 변화가 많으면 권선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 자속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발생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렌츠의 법칙이죠. 자, 그런데 이 자속은 실은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이에요. 근데 전류가 우리 사인파를 이루고 있으니까 자속은 최대 자속값이라는 게 있겠고, 여기에 사인 오메가 t라는 모양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자, 상수 n1 빠지고 자속의 최대값도 빠져나오고, 그런데 사인 오메가 t를 이거 미분한 거죠.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오메가 t가 한 번 더 미분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튀어나옵니다. 오메가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값이 이거죠. 최대값은 n1 파이 맥스 값 오메가인데,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그 실효값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겠습니다. m 오메가 루트 2,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요, 오메가는 2파이 f죠. 파이 f n1 파이의 맥스, 여기 루트 2. 그래서 여기 2파이하고 루트 2 요거 계산해주면 바로 4.44가 나오고요. 주파수 F, 권선수 1차 측 권선수 N1, 그리고
자속의 최대값에서 아까하고 어때요? 아까하고 똑같은 식을 얻었죠. 즉 뭐예요? 아, 이 유도 기전력이라는 건 이렇게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유도되는 거야 라는 정도만 알아놓고 실제 이 식이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이런 걸로 찾아내는 거, 이렇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제 우리 무브화 시험을 해서 변압기의 등가 회로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를 발견해. 자, 그럼 무브화 시험을 한다는데요. 2차 측을 개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에서 여기에 부하를 있었는데 지워버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압을 가하고 여기 흘러 들어간 전류를 측정을 해봤대요. 그러니 어 이러한 모양의 전압과 전류를 얻더라. 그럼 전압은 어차피 기준되니까 이런 모양이었는데 전류는 전압보다 조금 느린 이런 모양을 갖더라. 그럼 우리 전압을 기준으로 느린 전류, 이건 무슨 전류라고 해요? 지상 전류라고 하죠. 그럼 지상 전류는 우리 RLC 중에 어떠한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L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코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로만 봐도, 요 그래프만 봐도 뭐예요? 이 옆에 여기 이 안쪽에 코일이 있는 거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당연하죠. 뭐 코일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 코일이 권선이 짧겠어요? 길겠어요? 굉장히 길겠죠. 그러면 그 코일이 갖고 있는 저항값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긴 코일이니까 거기에 있는 저항값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변압기의 여자 회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여자 회로를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변압기의 여자 회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1차 측 전압원을 붙여 놓은 거고요. 변압기에는 이렇게 저항과 코일이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가 들어가 있다. 어디에? 변압기 안에. 그리고 등가 회로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일단 이 저항의 이름은요. 우리 또 G0라고 쓰고요. 이거 옴을 거꾸로 모양이 되고 있죠. 이거는 모라고 읽어요. 모. 네. 저항의 역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자 컨덕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요. B0는 얘도 단위가 모고요. 얘의 이름은 여자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요게 이름이 뭐냐라는 걸 문제가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때 이 회로에 들어오는 전류 I0라고 하는데요. 얘 이름이요. 여자 전류래요. 왜 여자 전류라고 하냐면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걸 여자시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자 전류라고 한다. 그럼 이 여자 전류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철선 전류는 요 전류를 우리 철선 전류라고 하는데 I라고 적습니다. 철이라는 게 아이언이니까요. 여기 I라는 표시를 쓰고요. 철선 전류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거는 뭐예요? 철손을 발생시키는 곳이다. 즉 여기에서 철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화전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속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특별히 요 여자 전류와 철선 전류, 자화 전류의 관계는 이렇게 벡터의 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벡터의 합이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얘가 철선 전류예요. 그리고 얘가 자화 전류예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적인 합은 이거니까요. 얘가 바로 여자 전류예요. 그럼 우리 만약에 이 크기가 3이고 이 크기가 4일 때 요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철선 전류의 크기에 제곱하고 자화 전류의 크기에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하죠.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이면 이 크기는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이렇게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변압기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압기에는요. 코일이 두 개가 있죠. 이거 중심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일단 우리가 등가 회로 그릴 때 보통은 이제 요 코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이 코일에 우리 권선이 워낙 많이 감겨 있으니까 이 안에 서 있는 이 저항의 값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R1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써주고요. 요 안에 있는 저항의 값을 여기다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얘를 1차 저항 R1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코일에서요, 우리가 자속을 만들죠. 그럼 음, 내가 원하는 자속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길 원해요. 그런데 자속이 지 맘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갔다가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애들도 있어요. 요렇게 돌아오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이 전압을 변압기의 역할을 하는데 필요 없는 거. 예, 소모되는 겁니다. 빠져나가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얘를 빠져나간다, 리키지. 그래서 누설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요. 표현하는데 이 코일이 바로 누설이 얼만큼 되는지, 이 코일의 누설 자속이 얼만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요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있기 때문에 얘를 X1이라고 써주고 1차 측 누설 리액턴스라고 써줘요. 2차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일의 저항값 고려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코일의 저항값 R2 2차 측 저항값이고요. 2차 측 코일에 누설되는 자속에 대한 값, 누설 리액턴스 X2. 자, X2. 자, 2차 측 누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설명드렸던 이 여자 회로가 들어갑니다. 여자 회로 G0는 여자 컨덕턴스, 그리고 B0는 뭐예요? 여자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그려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여기서 멈추면 너무 아까워요. 변압기의 여러 문제들이 실은 등가 회로만 조금 잘 알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이제 사실은 되게 어려워진.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게요.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죠. 여기 전압이 같아요. 같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하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하고 만약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얘가 아예 사라지고 그냥 선으로 이거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로 지금 등가회로를 한 번 더 바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을 1차 측 전압과 똑같이 맞추고, 그리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를 1차 측에 흐르는 전류와 똑같이 맞춰요. 그러면 대신에 요 R2 값하고 X2 값, 그리고 부하측의 값이 바뀌어져요. 얼만큼? 권수비의 제곱으로 붙어요. 그렇게 해서 요 가운데 있는 걸 지우고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 앞으로 변압기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는 이걸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차 측 전압 앞에는 알파가 붙고 2차 측 전류에는 알파로 나눠지는데요. 얘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고, 우리 2차 측 저항과 2차 측 누설 리액턴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저항 부하가 결국에는 알파 제곱이 붙어서 1차 측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얼마나 편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변압기의 손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 변압기의 손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되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변압기에서는요, 시험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가 없을 때, 부하가 있을 때. 당연히 부하가 있다면 전격 부하가 되겠죠. 두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전화번호를 달고, 여기에 전류를 측정하고, 여기에 전압을 측정해요. 그러면은 우리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면은 소비되는, 이쪽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소비되고 있는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등가회로 이렇게 놓고 여기에 부하를 떼버렸어요. 무부하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전류가 여기서 흘러가겠죠. 그런데 이쪽으로는 회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 전류가 안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럼 전류가 온팡다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러면
이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가지고 계산한 손실의 전력값, 손실값은 결국 어디서 다 손실되고 있다? 손실은 저항에서만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아까 여기서 손실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철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부하 상태로 놓으면 당연히 여기에서만 손실이 일어나니 이때 측정되는 값을 우리는 철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자,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철소는 어쨌거나 1차 측 전압이 붙어 있으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의 1차 측은 항상 연결돼 있죠. 그러니 항상 24시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변압기의 전격 부하 시험을 볼게요. 전격 부하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측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제곱을 붙였어요. 그럼 이때 전압원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붙여주고 전압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두 가지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을 할 텐데 이때 계산된 값은 뭐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도 당연히 흘러가겠죠. 회로가 구성되니까.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렇다라는 말은 뭐냐? 지금 측정되고 있는 전력, 계산되고 있는, 소비되고 있는 전력 그 값, 손실은 철선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 이 저항 R1과 R2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력도 계산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아까 무슨 손실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철손이라고 했죠. 철손이라고 했고 여기는요 동손이에요. 여기가 동손. 그러면 우리 전격 부하 시험을 하는 도중에는 철손과 동손이 뭐야? 두 개 다 한꺼번에 측정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손을 계산해 내려면 철손은 이미 계산해 놨으니 철손을 빼면은 동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변압기의 철손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철손은요, PI라고 우리 적는데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철손이라고 한다. 뭐하고 뭘 합친다고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을 합쳐서 철손이라고 한다. 히스테리의 첫 자가 H고요. 그다음에 와류손은 그 영어로 하면 엣지 커런트예요. 주변을 돌아간다. 그래서 엣지라는 뜻에서 영문자 E를 차용했습니다. 먼저 히스테리시스손부터 살펴볼게요. 자, 히스테리시스손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 이런 말이에요. 철심에 가해지는 자화력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면 철심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손실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다. 우리 지금 변압기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교류 전원이 있으니까 한순간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파란색 방향으로 자석이 흘러간대요. 그런데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빨간색의 자석이 흘러간대요. 그러면 서로 파란색과 빨간색은 서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자석이 한순간에 이렇게 흘러갔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철심에서 자석의 방향이 바뀔 때 이 철심이 뜨거워지더라. 그게 바로 히스테리시스손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유명한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히스테리시스손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히스테리시스 루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는 실은 어떤 실험에 의해서 이제 그려진 건데 먼저 어떤 실험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자석이 있죠. N극과 S극이 있고 이 사이에 금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석 옆에다가 금속을 오랫동안 붙여두면 어때요? 금속이 자석처럼 변하죠.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석 사이에 금속을 두고 이 자석이 자기장에 이렇게 세기를 만들어요. H를 만듭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는 누가 만들어요? 외부에 있는 자석이 만든 겁니다. 바로 이했죠. 그리고 이 금속이 외부에 자기장의 세기 때문에
점점점 얘도 자석이 되죠. 그러면 이 금속 안에서 자석 밀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이 자석 밀도 B는 이 금속이 얼만큼 자화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거다. 바로 요 B입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해요. 처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입니다. 여기죠. 여기서 얘를 점점점점 높여가요. 그러면 이 금속에서 자기장의 그 자석 밀도도 점점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 금속이 한계가 있어요. 이 금속이 외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점점 높여주더라도 이 금속 안에서의 자석 밀도는 자기 포화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점점 같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석 밀도는 변하지 않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의 자기장의 이 세기를요, 점점 줄여가요. 얘도 줄이고, 얘도 줄이고, 그러니까 얘도 좀 줄겠죠. 그리고 얘도 줄여요. 얘도 줄여요. 그런데 이미 이 금속은 자석화되어 있어요. 그러니 외부에서의 자기장이 모두 다 사라지더라도 얘는 자석 밀도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을 바꿔왔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NS였는데 오른편에는 SN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높여봐요. 그러면 이 금속 안에 있던 자석 밀도는 줄어들겠죠. 조금 줄어들다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커져가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런 모양을 이루더라.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을 이루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이루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의 이름을요, 잔류작이라고 합니다. 잔류작이라고 하고요. 이 포인트의 이름을 보자력이라고 그래요. 왜 잔류작이라고 하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예요. 외부에서 자기장이 모두 다 사라져도 이 금속이 갖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 남아있는 자기장의 세기라는 의미로 잔류작이라고 하고요. 보자력은 이 금속이 갖고 있는 자석 밀도에 이거를 모두 0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 자기장의 세기의 크기, 이거를 보자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철손이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합쳐져 있다고 했는데요. 이 와류손이란 건 뭐냐면요. 이게 판이 있으면 이 가운데로 자기장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기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주변에 전류가 흐르더라. 그런데 이 전류가 이렇게 끄트머리에 흐르더라.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해서 와류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변압기에 대한 등가회로 그다음에 손실에 대해서 배웠어요.